동해바다로 이어진 백리물길, 여기는 울산 태화강입니다. 이 물길을 따라 연어가 돌아오면서 더욱 유명해진 바로 그 태화강입니다. 강물이 맑아져야 된다는 것은 크게 당연한 일차적인 것이고, 태화강이 울산 시민의 어떤 상징이자 무슨 의미를 가진 어떤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뭔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거물망이 뒤집어 씌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이 맑아진 후 태화강을 찾는 이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강과 친해졌다는 얘기일 겁니다. 지금까지 강의 풍경만을 즐겼다면 이젠 강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나가소 전설이 있고요, 우리 벼락소 전설이 있고, 베리끝 전설이 있고, 선바위 전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화강에는. 태화강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와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화강을 더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화강의 이야기를 흐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강과 우리 시민들의 이 관계가 더 밀접해져야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듯이 강에도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화강을 따라 흐르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로 가는 길, 지금 만나러 갑니다. 태화강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태화들. 어찌 보면 대수뿐인 태화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경치가 시원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태화강에서만 볼 수 있어서입니다. 태화강이 태화강다운 강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런 곳이 더 많아져야 하지만 지금은 제 모습을 잃어버린 곳도 너무 많습니다. 대구에도 그렇고 광주에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모든 강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은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개성과 특성과 그 강이 요구하고 있는 호흡하는 맥박이 다 다릅니다. 호흡과 맥박이 다른 강을 거기가 거기인 것처럼 만드는 건 아마 이런 풍경일 겁니다. 분명 다른 강인데도 비슷비슷하니 어디가 어딘지 헷갈릴 만도 하지요. 모두 운동하는 시설만 채워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동밖에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산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로가 다른 기능들이 주변에 재미있는 것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현재 산책로만 완성됐기 때문에 결국 저 길을 이용해서 가장 편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자전거 타는 정도. 물론 강가에서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참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태화강이구나 하고 내세울 만한 게 더 많으면 좋을 겁니다. 태화강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는 몇 안 되는 강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강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나 역사도 강에 녹아있다 해야 할 겁니다. 우리 낙동강, 다음 한강, 금강, 영산강, 태화강도 마찬가지죠. 강 옆에 다 보면 역사나 문화가 곳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보면 아름다운 문화가 있고 다음에 아주 평온한 곳은 평온한 문화가 다 있는 거예요. 태화강에 있는 문화, 그 중에서도 먼저 옛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처음으로 찾은 곳은 강 한가운데 우뚝 솟아 서 있는 바위, 선바위입니다. 특히 이쪽에 있는 바위는 상당히 그 촛대처럼 뾰족하고 아주 멋져 보이죠. 스케일도 크고. 근데 이제 이 여기에는 이제 왜 선바위가 생기게 됐냐는 유래담이 전해지는데 그게 좀 비도덕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바위에 전해지는 전설, 더러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옛날 이곳 인근 마을에 살던 한 스님이 동네 처녀를 사모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을 때 강에서 떠내려온 바위에 깔리게 되자 이를 구하려고 뛰어들어 결국 처녀와 함께 목숨을 잃게 되고 바위도 그 자리에 서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바위에만 이런 전설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바위가 서 있는 연못 백룡담에도 전해지는 설화가 있습니다. 백룡담은 이 옛날부터 이 가뭄이 들면
그 비오기를 기다리는 용신제 또는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왔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대단히 그 영험한 용이 살았던 곳으로 인식되던 것입니다. 선바위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또 다른 전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태화강 중류에 있는 바로 여기 구영리에서 다운동으로 넘어가는 이 구갯길은 베리끝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별이 끝은 그런 길은 오솔길이고 꼬부랑길이면서 밑에 수심이 깊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절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벼랑 베리끝이라고 우리 이 지역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바위 언덕이 벼랑 끝을 의미하는 베리끝. 우리에게는 그 이름조차 낯설지만 이미 전설을 알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귀에 익은 곳입니다. 이 베리 끝에 전해오는 전설은 아내와 누이를 둔 이 마을 어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이와 아내와 농부가 건너오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됐어요. 떠내려가면서 농부도 허겁지겁 나오면서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아내와 누이가 물에 휩쓸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농부는 사실은 그 아내부터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구출이 되고 그 누이는 계속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됐어요. 결국 누이는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전설과 함께 노래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남창 베리 끝에 우저하다 우러라베 난도 죽었어 후생 가서 이 같은 부배를 만날란데. 전설은 오빠가 누이의 손을 놓쳐버린 것으로 끝나지만 노래는 물살에 휩쓸린 누이가 오빠를 원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무정하지 가랑차이 그 때문에 무정하다. 형제강 부백강 옷에라도 물에 떠내려 가면 반양반은 지금 마늘에 끄잡아 땡기지 지금 동성 떠내려 가기나 말기나 놔두지 싶다. 그 때문에 이제 전설의 말이 저기 지금 오라벨을 많이 남으낸다 이게 그러죠. 그렇게. 이제 무정타고 무정하다고. 지금 오라벨은 그런 심정이 아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래 손을 때 가니까네 덮어뜨리니까네 막 이게 잡았지. 그런 지나가도 그럴 수도 있겠고 실제면 길에 다니도 모르지 알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경남 의령에까지 알려진 걸 보면은 당시 꽤나 알려진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옛날에 전설 따라 내려오는 거 메트로 그런 노래로 우리가 받아친다. 40년이 되니 50년이 되니. 이 노래 시초는 몇백 년이 된 그것도 모르지. 그렇지요. 시초는. 오래된 그래. 막 우리 평소 불렀던 그거로 하지 뭐. 뭐 할 때 부르시던 노래인가요? 모승을 때. 이래야 모승. 모승을 때. 모승이 할 때. 이 마을 어르신들이 모심기를 할 때 불렀다는 이 노래. 하지만 지금은 모를 심을 일도 노래를 부를 일도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설과 노래를 아는 젊은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태화강의 전설을 찾고 노래를 찾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가령 그 태화강과 관련 지어 가지고 무슨 콘텐츠를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소공을 만든다 그러면 아마 그런 것들을 이 영상 자료라든가 아니면 음성 자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까지 전파되는 모습은 어떻고 그런 것들이 또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을 어떤 영향이라든가 오늘날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만들어도 아마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일 수 있고 또 문화 사업일 수 있지 않을까. 전설 하나만으로도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곳은 독일 라인강의 로렐라이 언덕입니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 위 거대한 바위 언덕이 바로 그 유명한 로렐라이죠. So gefährlich hier am Rhein.
Das eine ist, es ist sehr schmal. Aus den Weiten des Rheingaus mit 300 Metern wird der Rhein hier ganz schmal bis auf 125 Meter. Dann sind sehr viele Steine im Rhein, auf die die Schiffe auflaufen können. 햇사람들에게는 꽤나 위험한 곳으로 알려진 로렐라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의 언덕을 찾아오는데요. 오래전부터 이 언덕에 전해오는 전설은 떠나버린 연인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Da hat sie gestanden und hinunter auf den Rhein geschaut. Und da hat sie dieses Schiff gesehen und geglaubt, ihr Geliebter kommt zu ihr zurück. Und dann hat sie sich hinübergebeugt und ist hinuntergestürzt.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이 전설을 알게 된 낭만주의 시인 브렌타노는 로렐라이를 이야기 형식의 시로 표현하게 됩니다. 브렌타노의 시에서는 로렐라이가 머리를 빗으며 뱃사람들을 유혹하는 아리따운 아가씨로 등장합니다. Lorelei saß hier oben auf ihrem Platz und hat auf den Rhein hinuntergeschaut und hat ein Lied gesungen und ihre Haare gekämmt. Und dann schauen alle Schiffer zu mir auf und passen nicht unten auf das Wasser auf die gefährlichen Stellen und kentern und gehen unter. 로렐라이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시인 하이네의 시입니다. 이 시를 읽고 감명을 받은 음악가 질허는 여기에 아름다운 곡을 붙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독일 민요 로렐라이 언덕입니다. Ich weiß nicht, was soll es bedeuten, dass ich so traurig bin. Ein Märchen aus uralten Zeiten, das kommt mir nicht aus dem Sinn. Die Luft ist kühl und es dunkelt und ruhig fließet der Rhein. Der Gipfel des Berges funkelt im Abendsonnenschein. 학창 시절 불렀던 노래와 전설을 떠올리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그다지 볼 것이 없다며 약간은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이야기 속의 로렐라이를 만난 것과 같은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하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로렐라이 노래의 전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꼭 한 번은 오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이곳 사람들 역시 로렐라이 전설을 이야기 그 자체로만 전하려고 합니다. Wir wollen nicht unbedingt jetzt ein künstliches Projekt hier bringen, dass wir hier zum Beispiel eine 50 Meter hohe Statue hinstellen. Das wollen wir auf keinen Fall. 물론 여기에도 조각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한 여류 조각가가 기증한 로렐라이 동상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고심한 끝에 결국 언덕 위가 아닌 언덕 아래, 그것도 제방 끄트머리에 겨우 두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Wir versuchen, die Landschaft, so wie sie ist, naturgemäß ist, die wollen wir den Besuchern darlegen. 자연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 방문자 센터도 로렐라이 언덕과는 제법 거리를 두었는데요. 여기서는 로렐라이와 비슷한 전설 속의 여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Der Mythos der Lorelei ist eine Geschichte, die eigentlich in jedem Volk vorkommt. Es ist die ewige Geschichte einer schönen, jungen Frau, die der Liebe willen stirbt.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로렐라이 전설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산책길. 이 길은 로렐라이를 향한 그리움을 더해주고 라인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한 곳입니다. Die Lorelei ist auch in Deutschland als eine der wichtigsten touristischen Anziehungspunkte bekannt und bedeutet den Deutschen auch eine Identifikation mit ihrer Landschaft, mit der Romantik, die wir hier im Rheintal haben.
이야기만 듣고도 가고 싶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로렐라이 언덕이며 라인강이 간직한 이야기의 힘입니다. 비록 오래된 전설은 아니지만 자신들만의 강 이야기로 화제를 모은 곳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전주천입니다. 처음 전주천은 공원처럼 꾸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지금의 자연스러움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는 전주천만의 이야기를 찾는 중입니다. 이제 자연형 하천으로 하천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고민을 좀 더해갈 필요가 있다. 도심 하천들은 당연히 그 도시에 함께 살아온 도시민들의 추억이 있는 거고 그 도시의 역사 문화가 함께 해왔던 공간으로 해서 그 하천은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또 하나 있는 거거든요. 전주천의 이야기를 찾는 첫 출발로 생각한 것은 사진입니다. 누구나 한 장쯤 간직하고 있을 법한 사진. 그래서 사진집의 이름도 아예 장롱 속 전주천 추억찾기라 붙였습니다. 전주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자료를 좀 뭔가 남겨보자. 그리고 문화역사적인 측면에서 개개인들의 추억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좀 모아보자 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이제 공모전을 할 계고요. 비록 개인의 추억을 담은 사진이라 해도 그런 추억들이 무수히 겹쳐지면 모두의 이야기 공간이 되기도 하지요. 이 사진집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진 속 배경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전주천 상류에 있는 이 한벽당. 전주가 고향인 사람들에게는 이야깃거리가 매우 많은 곳입니다. 전주천이 바로 놀이터죠. 어릴 때. 목욕도 하고 고기도 잡고 또 어머니들 빨래도 하시고 아주 이 전주에서 낳고 자라고 큰 사람들은 이 전주천과 이 한벽당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바위를 주춧돌 삼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선 한벽당. 하지만 콘크리트 다리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는데요. 왠지 모르게 누각의 아름다움마저 뺏긴 느낌입니다. 그러다 사진집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지요. 크게 발전했습니다. 우리 어려서는. 근데 그때는 서민들이 이렇게 보고 참 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여동생인데 막내 여동생. 이 애들이 지금 환갑 다 됐어요 지금. 예, 40년 넘은 사진이에요. 여기 철길, 여기 지금 여기 한벽당. 여기 철길 한벽당 보이죠? 예. 똑같은데 이게. 여동생 친구들도 그런 걸 보니까 저들도 옛날 생각이 난다고 가지고. 예. 그래서 저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진집을 발간한 후 분명 사람들은 추억 못지않게 전주천과 한벽당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사진이 전시된 걸 보고 사진집 어떻게 한 건 얻을 수 있냐고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또 단체로 뭐 예를 들면 여기 고등학교 매태 동문회 하는데 한 20건만 좀 얻어갈 수 있느냐 우리 동문들 한 건씩 주게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진집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전주천 곳곳에 있습니다. 한벽당을 지나면 향교와 한옥마을, 국내 최초의 순교 성지인 진동성당과 기독교 선교의 역사적 현장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이곳만의 역사와 문화. 그것이 곧 전주천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스토리들을 많이 지금 발굴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런 것들을 또 이게 그 전주의 역사문화적인 어떤 자산으로 그렇게 활용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한벽당이 있어 전주천의 이야기가 더 다양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울산 태화강에서도 이야기 공간을 찾으려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태화루 복원이지요. 태화루 혹은 이 태화사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절, 하나의 누각이라는 의미보다는 울산을 관통하는 이 태화강,
이런 그런 어떤 그 명칭도 거기서 유래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일 겁니다. 울산에는 태화라는 말이 들어간 명칭이 유난히 많습니다. 모두가 신라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태화사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 태화사가 있던 이 터에 누각인 태화루를 복원한다는 것은 그래서 더욱 각별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가 그 예전에 태화루가 선 것으로 전해 추정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곳은 옛날부터 이 태화루에 올라가면 그 경관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조선시대에는 이 태화루를 영남 지역의 4대 누각 중에 하나를 뽑고 있죠. 근데 태화루만 없어졌습니다. 태화루는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그 현판만 울산 객사와 남문루에 전해졌는데요. 이 남문루마저 사라진 후에는 현판만 남아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태화들 생태공원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바로 태화루 복원입니다. 태화루 보존의 가장 큰 의미는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과거 울산을 대표하는 그런 장소를 하마터면 이게 개인 사유지로 변할 뻔한 것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켜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시민들의 그 태화루 지금까지 있어왔던 역사 이상의 얘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역사 공원으로 이제 조성돼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태화루가 복원되면 태화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도 관심인데요. 원래 모습이 그림으로도 남아있는 게 없어 진주 촉성루와 밀양 영남루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태화루. 이것이 바로 복원 후의 모습입니다. 이번 복원으로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태화강의 경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태화루는 대충 그 자리에 선다고 그러면 옛날 경관을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옛날하고 달라져 있습니다. 태화루가 복원되면 태화강과 마주한 남산의 풍경도 달라질 겁니다. 또 남산의 12봉우리 중 달이 산봉우리에 숨는다 하여 이름 붙여진 은월봉과도 훨씬 가까워질 텐데요. 태화강 누각 앞에서 옛 시인들이 썼던 글을 멋지게 읊을 날도 머지 않은 듯 싶습니다. 조선시대 특히 그 17세기 말부터 18세기부터는 태화강 이 줄기를 따라 가지고 곳곳에 선비들이 정자들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태화강에 흐르는 옛 이야기를 따라 이번에 찾은 곳은 심리대숲입니다. 이 대숲공원에서도 야트막하게 솟아오른 이곳. 태화강을 감상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 옛날에 이 17세기 말엽에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요 위쪽에 이 정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만회정이라고. 만회정이 있던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만회정 외에도 여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짓고 있는 요 바위가 이 지명을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상징물이 새겨진 바위인데요. 여기 새겨진 바위에 새겨진 그림이 자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라 오자를 써서 이제 오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자라는 그야말로 신선이 산다고 하는 삼신산을 바치는 그런 영물로 알려진 곳입니다. 옛 조상들은 자라가 새겨진 이곳을 신령스러운 곳으로 여겨 이곳에 정자를 지으면 신선 세계에 사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자라 그림 바로 앞 바위에는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를 바라보는 곳이란 뜻의 관어대라는 글씨도 보이는데요. 이렇듯 태화강에는 잊혀진 공간들이 많습니다. 실제 태화강을 보더라도 역사 그 이전에 남겨진 선사 유적에서부터 각 시대별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옛 선비들의 정자와 누가까지 그야말로 태화강은 울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를 사진이라든지 그 많은 이야기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체 시민들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옛날에 울산이 이랬구나, 태화강이 이랬구나. 그런데 여기는 도시가 그간에 많이 발달돼가지고 하천이 막
속박되고 압박되고 막 갇혔어요. 이제 걷어주면은 과거에 이렇게 들어야죠, 당연히. 걷어내면은 물과 더불어서, 맑은 물과 더불어서 과거의 추억이, 낭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태화강보다 앞서 강 주변의 거의 모든 역사적 공간을 되살려낸 곳은 진주 남강입니다. 남강의 이야기 공간은 강을 끼고 길게 뻗어 있는 진주성. 진주성은 진주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껴안고 있는 그야말로 진주의 상징인데요. 그 중에서도 중심 이야기는 임진왜란입니다. 특히 진주성 하면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인 진주대첩이 이 진주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시민 장군이 승리로 이끈 진주대첩의 역사적 현장이었던 진주성. 이 진주성 안에는 임진왜란 당시 지휘본부로 사용되기도 한 촉성루가 있습니다. 촉성루와 함께 남강에서 떼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은 논개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논개가 19의 꽃다운 나이로 외장을 껴안고 남강에 뛰어들었다는 그 바위도 촉성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의로운 죽음이라고 해서 의암이라고 부르지요. 사람들이 이곳 남강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 논개의 이야기가 묻어있는 이 의암일 것입니다. 논개바위가 있음으로 해서 그 역사적인 그런 현장이 있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조그맣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가슴속에 너무나 크고 너무나 장대한 것입니다. 의암은 의롭게 몸을 던진 논개가 없었다면 그저 작은 하나의 바위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남강의 보물인 것입니다. 강의 복원은 보통 그 수질 복원을 생각하는데 우리 진주 사람들은 역사와 문화의 복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질도 복원했지만 역사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여기 강을 중심으로 늘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강의 복원을 역사와 문화의 복원이라고 생각하는 진주 사람들. 실제 이곳 남강에서 열리는 축제를 보면 그게 빈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 당시 김시민 장군이 군사 신호로 남강에 등불을 띄운 데서 유래된 남강 유등 축제는 꼭 남강에서 열어야 하는 축제 같습니다. 만약 남강이 없었다면 진주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남가람 진주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 어릴 때도 이 남강에서의 추억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진주를 사랑하고 진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정신이 박혀 있는 것 자체가 남강의 교훈이고 남강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태화강에도 진주 남강 못지않은 임진왜란의 역사가 기록돼 있습니다. 태화강 하류에 있는 학성공원. 당시 울산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울산성 거기가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제 태화강 인근에 있었는데 그 강을 통해서 이제 다른 외성들과 이렇게 연락을 취하는 이제 선박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면서 울산성을 이렇게 수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본군의 최후의 보루라고 해야 될까요? 임진왜란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울산성. 이 울산성 전투도는 일본군이 지금의 학성공원 일대에 직접 성을 쌓고 조명연합군과 벌인 처절한 13일간의 전쟁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왜군과 싸우다 숨진 공신과 의병들을 기리기 위한 사당, 충의사가 학성공원 맞은편에 지어지기 전까지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잊혀진 역사였습니다.
울산에서 임진왜란의 기억이 지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태화강의 지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태화강은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게 20세기이고 1세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 이제 일제시대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는데 1930년이 되면은 울산 수리조합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울산 수리조합 사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태화강 제방, 강남과 강북, 동천천 따라 올라가는 제방, 이 전부 이때 만들어집니다. 제방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농경지는 얻었을지 몰라도 제방으로 인해서 시가지하고 물이 단절이 됩니다. 제방이 생긴 후 염전이던 곳이 농경지가 되고 곡선이던 강은 직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태화강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이 묻히거나 잘려나간 것이죠. 말하자면 이 일대가 모두 태화강이었다는 말일 텐데요. 강의 흔적을 따라 직접 찾아간 학성공원은 성처럼 고립된 모습입니다. 네, 선입지 말뚝이 아마 요 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일대가 구획 정리되고 하면서 이제 원래 아래쪽에 있었던 것을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이제 보시다시피 원래 내려오던 능선이 잘려가지고 몽벽이 형성돼 버렸는데 학성공원까지 배가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아주 중요한 요게 기호죠, 표식이죠. 실제 배가 학성공원 앞까지 들어왔는지는 강둑이 생기기 전에 태화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발행된 지도를 바탕으로 일정 높이까지 물을 채워보면 물이 마을 안쪽까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흘러간 그 옛날로 물길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현장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로 이어져야 할 이야기이기에 그대로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 장소들이 만약에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면 옛날 이야기를 찾기도 더 쉬웠을 것이고 거기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담기도 아주 쉬웠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상상 못할 정도의 많은 활동들, 이야기들이 담길 건데 지금 그게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장소, 공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마다 흔히 있는 공원쯤으로 존재하고 있는 학성공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역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이곳에서는 강을 중심으로 어떻게 옛 건물을 보존하고 강과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네카강을 중심으로 흰색과 붉은색이 조화를 이룬 이 중세 유럽풍의 건축물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편안해 보이는 분위기와는 달리 사실 엄격한 법과 제도가 이 도시의 역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Sie sehen hier auf der Karte, dass alle roten Häuser stehen unter Denkmalschutz und wie das Schloss und die alte Brücke und das Flussufer auch unter Denkmalschutz steht. 하이델베르크 성에서도 문화재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13세기에 지어져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하이델베르크 성. 100여 년 전 문화재 보호가들은 이 성을 그대로 남겨두자고 했던 겁니다. 네카강을 가로지르는 이 칼 테오도르 다리는 이 지역 건축물의 기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성과 함께 집을 지을 때 이 다리와 색깔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죠. Wenn jetzt zum Beispiel auf der anderen Seite ein neuer Radweg gebaut wird mit einer großen Betonstützwand, dann muss man diese Stützwand entlang des Flusses mit Sandstein, mit rotem Sandstein verkleidet werden, weil Sie sehen hier an der alten Brücke, der rote Sandstein kommt hier aus dem Neckartal und der muss verbaut werden. 가령 건물을 짓더라도 이 칼 테오도르 다리에 사용된 붉은 사암을 써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보행교로 이용되는 이 다리를 따라 도심으로 들어가 보면 왜 다리가 건물의 기준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건물이며 도로가 칼 테오도르 다리와 색깔이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칼 테오도르 다리의 맞은편입니다. 도심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죠. 다리를 건너면 곧장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산책길과 연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책길의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정말 뱀처럼 구불구불해 보이는 길이 뱀의 길. 뱀의 길이 끝나면 유명한 철학자들이 산책했다는 철학자의 길입니다. 누구라도 걷다 보면 철학자 못지않은 사색에 잠길 것만 같은 아름다운 길. 이 때문에 길을 새로 꾸미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Wir haben viele Anfragen aus der ganzen Welt, die oben am Philosophenweg bauen möchten, damit sie das Schloss sehen, damit sie den Fluss sehen. Aber wir schützen das Erscheinungsbild, das historische Erscheinungsbild dieser Stadt darf man nicht gravierend verändern. 뇌카강 위에 저 칼 테오도르 다리 대신 자동차를 위한 멋진 다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산책길은 사라지고 도시의 옛 이야기도 강을 넘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다양한 다리를 보기 위해 찾은 곳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세느강에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다리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다리가 많긴 참 많습니다. 30개가 넘는 다리 가운데 10개 이상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다리 자체만으로도 역사가 된다니 보통 다리가 넘는 것은 분명합니다. Donc il y a une grande variété. Chaque fois, je crois qu'il faut voir ça comme un objet d'architecture, un pont, soit qui exprime bien les technologies des époques, mais également un élément lié à l'urbanisme, lié à la vie des deux rives et intégré donc à ce paysage qui fait la variété, la beauté de ce site de la Seine. 세느강에서 가장 오래된 뽕네프 다리.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곳이지요. 이곳이 실제 촬영지는 아니지만 영화 뽕네프의 연인들에 나왔던 바로 그 다리입니다. La Révolution, on a coupé des têtes, il y a eu, ça date d'Henri IV, hein, c'est-à-dire c'est très ancien, il y a du reste la statue d'Henri IV au milieu. Il y a eu sur ce pont des petites boutiques, des magasins qui existaient à une époque. 프랑스 역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뽕네프 다리는 세느강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다리 중 하나입니다. 뽕네프 다리 바로 옆에 있는 여기는 보행자를 위한 예술의 다리입니다. 지은 지 100년 정도 된다는 이곳은 다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모임이나 이벤트를 위한 무대에 가깝습니다. En fait, c'est aussi un lieu de rencontre où on peut se retrouver avec des gens pour discuter et pas seulement pour simplement traverser la Seine. C'est aussi un lieu de rencontre sympathique. 이 다리의 매력은 그 이름처럼 루브르 박물관과 프랑스 학술원이라는 두 공간을 이어준다는 점입니다. 오르세 미술관 앞에는 10년 전에 만든 솔페리노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세느강 산책의 즐거움을 2배로 만들어주는데요. 보행교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를 잘 보여주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우선 그 모양부터도 참 특이합니다. 직선의 다리와 곡선의 다리를 합친 듯한 구조에 그냥 강을 건너갈 수도 있고 강 아래쪽으로 곧바로 내려갈 수도 있는 다리.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세련돼 보입니다. 이렇게 세느강에서 다리는 모든 공간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실제 파리의 주요 명소는 다리로 이어져 있고 오히려 다리에서 많이 벗어나면 명소가 없을 정도입니다. 세느강 주변의 공공장소 역시 이런 이유로 강과 아주 가깝습니다. Le rapport à la Seine, c'est au travers d'un espace public
sur lequel on doit être très attentif pour donner une part moins importante à la voiture et un peu plus au paysage naturel de la Seine. 세네강에서도 공공시설이 많고 가장 열려있는 공간은 에펠탑 부근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다리를 중심으로 그 어느 방향으로든 열려있기 때문이지요. La Seine, pour moi, c'est l'horizon, c'est l'ouverture vers l'extérieur, c'est la communication, c'est les communications à plus grande échelle, voilà. Et c'est en soi que c'est un espace qui fait rêver parce qu'il nous amène à voir plus loin. 다리가 더 멀리 볼 수 있게 한다는 말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곳은 마세나 지구에 있는 이 시몬느 드 보바르 다리입니다. 프랑스와 미테랑 국립도서관과 세네강을 연결하는 이 보행교는 일반적인 다리의 개념을 넘어선 곳입니다. Ici, qu'on est sur un parvis haut, qui est à peu près une dizaine de mètres au-dessus du sol naturel. Alors, il faut bien comprendre la raison de ça, c'est que ce quartier, il est construit au-dessus des voies SNCF qui sont derrière, là. 둔치보다 높여 건물을 짓고 거대한 모양의 메비우스의 띠를 만들어 세네강과 연결해 놓은 곳. 파격적이라 할 만큼 과감하고 예술이라 할 만큼 품이 있는 다리. 그러면서도 곡선으로 이루어져 걷기 편한 다리로 만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Et que donc les architectes et les urbanistes ont trouvé un dispositif pour à la fois trouver un contact avec les quais et à la fois passer au-dessus de la voie SNCF. 사람들이 철길과 도로를 직접 건너지 않아도 되는 시몬느 드 보바르 다리. 시민들과 세네강을 좀 더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디자인됐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세네강의 다리는 단순히 건너기 위한 다리가 아니라 예술과 사람과 강을 이어주는 길입니다. 전주천입니다. 프랑스 세네강의 다리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시 이곳에 온 이유는 작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다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다리가 놓일 장소는 바로 이곳. 여기에 다리를 놓기로 한 사람들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 이웃들과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가 뭔가 한번 이 전주가 전통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뭔가 한번 우리가 뭐 복원을 한번 할 게 없을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끝에 섭다리를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 전주와 어울리는 다리를 놓자고 해서 생각해낸 것이 섭다리입니다. 섭다리는 말 그대로 작은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다리인데요.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제작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강우량이 많아지면은 여기 둔치가 다 범람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10월 달에 놓아서 홍수가 오기 전에 5월 23일 날 철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섭다리는 불과 20-30년 전까지도 이곳 전주천의 두어 곳에 있던 다리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섭다리에 대한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섭다리를 지나서 소풍을 갔었는데 굉장히 무서웠다는 추억이 한 30년 전에 그 추억이 있었는데 다시 제가 이 섭다리를 놓고 나니까 그때 그 옛날 생각이 다시 감회로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만들자고 했을 때만 해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리바를 세우고 선만 얹으면 될 것 같아도 말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막상 놓아가지고 보니까 진짜 꿈 같은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섭다리가 완성된 날 모처럼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개통식에 맞추어 아예 동네 잔치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 섭다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전주천의 명물이 될 겁니다.
그 섭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생각 의외로 많더라고요. 뭐 이제 전주가 아닌 타 지방에서 시외에서도 차 몰고 오셔가지고 가족분들끼리 오셔서 그 다리를 건너가시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정읍에서 오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섭다리를 놓기 시작한 이후 더 가까워졌다는 이곳 아파트 주민들. 섭다리가 여기에서는 소통입니다. 번거로울 수도 있는 이 섭다리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섭다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쉽게 물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화강입니다. 이제 태화강에도 이야기 공간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설이 서려 있는 상류에서 태화들 생태공원으로 이어진 도심 구간, 그리고 역사 공간이 있는 하류까지 이야기 공간이 많습니다. 공간을 찾는 것만큼이나 그 안에 채울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이야기 공간을 만든 다음에는 서로를 연결하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태화강에도 다리가 중요합니다. 둔치와 둔치로 이어진 심리대밭교의 경우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어 좋지만 둔치에서 빠져나가 도심으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행축이 강변도로가 차량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둔치 안에 다 형성돼 있거든요. 둔치 안에서 시가지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보행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둔치 안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심리대밭교에 필요해 보입니다. 태화루, 태화들, 남산과 이어져 있고 사람들의 이용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 다리 하나만 가지고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강북과 강남의 그 지역에 어떠한 문화적인 시설들이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강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변에 공공시설이 많아지면 그곳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 자연히 추억이 쌓여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강과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공용시설 혹은 우리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다면은 새로운 얘기가 만들어지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부 사유지거나 개인주택으로 둘러싸인다면은 거기는 어떤 이야기가 생겨나기 참 힘듭니다. 사실 태화강에서 찾아낸 공공시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는 여기 이제 태화강 대숲공원,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물환경관, 그다음 남산 위에 만들어진 언얼루, 그다음 태화로 부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공간들이거든요. 크고 작은 이야기 공간이 많은 태화강. 하지만 아직은 이야기도 그 이야기로 다가가는 길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태화강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간곡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태화강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지금은 과거의 부분들을, 잘못했던 부분들을 치워준 거예요. 막아낸 거예요. 다음에 흘러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태화강 자체 물이 자유를 찾은 거예요. 흐름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착시를 한다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만족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미래도 역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염될 수 있다. 저는 태화강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태화강이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강의 거울이 돼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태화강에는 분명 태화강만의 역사와 태화강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